자, 우리 저번 시간에 11페이지까지 나갔다고 했었죠? 그럼 복습 9페이지의 2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식과 피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양쪽의 개체수만 보더라도 누군가가 먹이고 누군가가 먹는 애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먹이가 많아야 돼요? 먹는 애가 많아야 돼요? 먹이가 많아야지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눈신토끼가 피식자가 될 거고 스라소니가 포식자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따라가는 게 또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먹이가 증가하니까 먹는 애들이 증가하는 거겠죠. 먹는 애들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먹이가 증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개체군 내 상호작용,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텃세는 뭐예요? 영역 지키는 거. 그쵸,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을 방지하고 대표적으로 은어의 텃세가 나와 있고, 순위제는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제는 한 개체가 리더이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그 지위가 같고, 그다음에 사회생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몸이 분화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생활, 혈연관계 개체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리더제이면서 그 다음에 가족생활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얘가 리더제를 의미를 하는지 혹은 가족생활을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군집의 정의는 뭐였죠? 그쵸. 개체군들. 좋아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군들의 모임입니다. 자, 먹이 관계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로 되어 있고, 이 먹이 사슬은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나타내는 거고 단순해요. 생산자를 먹는 걸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걸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걸 3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사슬의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하고, 그러니까 메뚜기의 영양 단계는 1차 소비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먹이 그물이고, 만약에 두 가지 생태계가 있었을 때 누가 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오른쪽. 왜? 복잡하고 어느 하나가 죽어도 그렇죠. 특정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서의 뱀은 3차 소비자인데 여기서 몇 차 소비자예요? 2차도 될 수 있고 3차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생물이 몇 차 소비자인지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방금 설명한 대로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다른 말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특정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생물 종이 있기 때문에 군집이 안정해집니다. 다른 말로는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생태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서식지 지위를 같이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종들이 서로 다른 개체군이 생태적 지위가 같다라는 얘기는 먹이도 같고 서식지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싸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먹이를 바꾸거나 서식지를 바꾸거나 둘 다 바꿉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우리가 이제부터 진도 나가면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군집을 구성하는 종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점종, 희소종, 지표종, 핵심종이 있어요. 자, 우점종은 개체수가 많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으로 다른 종과 비생물에 영향을 주어서 군집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이름은 우점종의 이름을 붙이는데 소나무가 우점해요. 그럼 얘는 소나무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희소종, 희귀종인데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 수가 가장 적은 종으로 대부분의 군집은 한 종의 우점종과 다수의 희소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지표종은 특정 환경 군집에서만 나타나는 종으로
그 군집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혹시 지휘류 들어봤나요? 네. 언제 들어봤죠? 언젠가 언젠가 들어봤죠. 작년에 통합과학 자연선택에 대해서 했었을 때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 거기에 나무에 흰색 지휘류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연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때 지휘류 잠깐 배웠었어요. 자, 그럼 지휘류가 뭐예요? 그때 단어 들어봤는데 땅지 땅지? 그런가? 환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자, 지휘류는 어떤 애들이냐면 일단은 대기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농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산화황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지휘류는 나중에 곧 배우겠지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용암이 바로 딱 굳어서 생긴 땅이 있어요. 그런 땅들에는 식물이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이 살기 위해선 토양이라는 게 필요한데 토양은 이런 암석들이 잘게 쪼개져가지고 입자가 작아야 되고 다양한 무기물들 그다음 수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토양이라고 하는데 방금 생겨버린 땅은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땅을 만들어주냐? 지류들이 만들어줍니다. 지류가 생물이 살 수 없는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지류는 곰팡이랑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공생하는 관계에 있어요. 광합성을 하는 조류는 바로 이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곰팡이들은 살 수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이제 정착지를 딱 만들어주고 그 위에 살포시 조류들이 얹혀 있어요. 그러면 조류들은 지금 그 곰팡이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이 조류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물도 제공해주고 다양한 무기업류 등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류들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유기물을 또 곰팡이한테 제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공생을 하면서 살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주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얘네들이 발견이 된다 하면 이산화황 농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대기오염이 안 된 곳이다. 근데 얘들이 있다가 사라졌다. 그러면 대기오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는 고산지대에 서식하고 있어요. 핵심종,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의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입니다. 해조류가 있고 해조를 먹고 사는 성게가 있고 성게를 먹고 사는 해달이 있어요. 근데 해달이 갑자기 급감합니다. 그럼 성게가 급증해서 해조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해조류가 갑자기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달은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우점종인지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군집에서 우점종을 결정을 하는데 식물 군집에서는 곧 배우게 될 방형구법을 통해서 중요치를 구하고 이 중요치가 가장 큰 개체군을 우점종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물 군집은 밀도가 가장 큰 개체군을 그냥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식물 군집에서의 우점종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그 수학적 계산이 필요로 하는 게 이 우점종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게 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배우는 거, 요거 두 가지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근데 분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군집에서 우점종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방형구법을 이용하는데 조사하려는 곳에 방형구를 설치하고 방형구에 나타난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하는데 방형구 별게 아니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나무에 실을 같은 간격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지역에 아무데나 이거 툭 던져놔요. 그럼 끝이에요. 알겠죠? 이게 방형구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방역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개체군의 밀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래서 밀도, 특정 종의 밀도를 이제 전체 방형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빈도는 무엇이냐면 전체 방형구 숫자 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숫자라고 구할 수 있고, 자, 피도는 무엇이냐면 전체 방형구 면적분의 특정 종의 점유한 면적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다 조건
다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알면 다 풀 수 있게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나오니까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되나요? 자, 이렇게 밀도, 빈도, 피도를 구했으면 이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조사한 모든 종의 밀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밀도 곱하기 100. 상대 피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빈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 상대 피도는 조사한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중요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이고 이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우점 종으로 결정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한번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형구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형구법과 이제 두 번째 방형구법이 있어요. 여태까지 선생님이 올해 건 아직 확인을 많이 못 해봤지만 여태까지 작년 것까지 확인했을 때는 첫 번째 과정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예전 수능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형구법을 알려주는 이유는 두 번째 방형구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수능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그냥 첫 번째로 쓸지 두 번째로 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방형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실을 다 이렇게 만들고 얘를 그냥 어디에 딱 던져놨어요. 그랬을 때 보는 거예요. 여기엔 잔디도 있고 강아지 풀도 있고 토끼 풀도 있고 발행이란 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로 세로가 각각 1m예요. 됐나요? 그리고 10칸씩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그럼 한 칸의 면적은 몇이에요? 여기가 0.1m, 여기가 0.1m죠? 0.1 곱하기 0.1은 몇이야? 그 0.01m 제곱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전체 면적은 몇이에요? 몇 미터 제곱이야? 가로 세로가 1이니까 1m 제곱이겠죠? 알겠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네모 한 칸이 작은 네모 한 칸이 방형구 한 개입니다. 됐나요? 방형구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100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가로 세로가 1m죠? 그러니까 1m 제곱분에 잔디가 몇 개인지 세야겠죠? 잔디는 별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개입니다. 그래서 1m 제곱분에 24 하니까 24라는 밀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토끼풀, 새고, 강아지풀, 새고, 발행이 3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빈도는 어떤 거냐면 빈도가 뭐였죠? 전체 방형구 숫자 중에 특정 종이 나오는 방형구 숫자인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방형구 숫자가 몇 개? 100개입니다. 자, 잔디는 몇 개의 방형구에서 나오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9개입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19개 나오고 이제 퍼센트니까 109 빼주면 19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피도는 뭐예요?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죠. 여기 잔디 한 개당 5cm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잔디가 몇 개였어요? 24개. 그러니까 5예요. 그럼 몇이야? 120. 그러면 120입니다. 그래서 피도가 120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나요? 네. 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단위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할 때 전체 밀도분의 특정 종의 밀도로 하니까 단위는 다 사라지게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단위를 변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안 해도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물론 단위를 통해서 이런 걸 또 알아야 되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빈도 구하고 피도 구하고 각각 종들의 다 밀도, 빈도, 피도를 다 구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밀도를 다 합하면 60, 빈도를 다 합하면 50, 피도를 다 합하면 400이요. 그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야겠죠. 잔디의 상대 밀도는 60분의 24, 토끼뿔은 60분의 26, 강아지뿔은 60분의 6, 바래기는 60분의 4. 그다음 잔디의 상대 빈도는 50분의 19, 잔디의 상대 피도는 400분의 12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각각의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다 더해요. 그러면 잔디, 토끼뿔, 강아지뿔, 발행이의 각각의 중요치가 나오겠죠? 이 중요치의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애가 우점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너 저기 그래도 표에는 친절하게 다 구해줬어요. 상대 밀도, 빈도, 피도 구해줬습니다. 친절하게 또 다 덧셈까지 해줬네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값, 중요치가 큽니까? 토끼풀. 그래서 여기에서 우점종은 누구예요? 토끼풀입니다. 우점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점종을 구하라라고 하면 토끼풀이라고 하고, 얘는 토끼풀이 대표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값이 가장 높은 토끼풀이 조사한 식물 군집의 우점종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 군집은 우점하는 종이 대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끼풀 군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잔디도 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토끼풀 잔디 군락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우점종은 단 한 개, 토끼풀이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구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왜 하나하나 다 셌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세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동일한 지역에 여러 개 방향구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요거 100칸짜리 하나만 딱 던져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EBS 순수하게 나가서 설명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알겠죠? 근데 특징은 방향구가 이 작은 칸이 아니라 요거 한 개를 방향구 한 개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구가 총 4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도를 구할 때 이런 건 주어질 거예요. 피도를 구할 때 어떤 종이 방향구 한 칸에 출현하면 그 종이 그 칸을 모두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얘가 방향구가 한 개인데 가로 세로가 1m예요. 여기가 5개, 5개. 빙고네요. 아니에요? 자, 볼게요. 빙고 아니야 이거 칸? 고마워요. 자, 아무튼 자, 얘가 총 몇 칸입니까? 25칸이죠? 1m 제곱을 25으로 나누면 한 칸이 0.04인데 얘가 하나 출현하면 여기 전체를 다 점유한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피도를 구할 때. 얘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한 칸 다 차있으니까 여기가 0.04를 다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피도를 구할 때 어떤 종이 방향구의 어떤 한 칸에 출현하면 그 종이 그 칸의 면적을 전부 다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할게요. 자, 밀도는 자 서식하는 총 면적이죠. 이제 면적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4m 제곱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 밀도, 개체수죠. 그러면 A라는 종이 몇 개 개체가 나왔냐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m 제곱분의 4 해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빈도. 자, 빈도 구할 때 얘가 방향구가 총 4개라 그랬어요. 그럼 4개의 방향구 중에 A라는 종이 2개의 방향구에서 나왔죠. 그래서 얘가 4분의 2. 됐나요? 그 다음에 피도는 전체 면적이 4m 제곱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근데 한 칸의 면적이 0.04니까 구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차이점 알겠어요? 요런 그림이 나오면 요거 하나를 각각의 방향구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동시에 3개, 4개를 딱 던져놨다. 그럼 요거 하나가 방향구로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B종 구해볼게요. B종은 전체 4m 제곱분에 B는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그래서 3이 나옵니다. 자, 빈도는 4분의 몇 개 방향?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죠? 그래서 4분의 4.
됐나요? 자, 피도는 4m 제곱인데 지금 몇 칸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 곱하기 0.04 이렇게 해주면 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차이점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밀도, 빈도, 피도를 구한 다음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구하고 얘를 다 합쳐요. 그 다음에 가장 숫자를 큰 게 우점종이다라고 결정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선생님도 이제 왜 두 가지 방법이 나왔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데도 안 나와. 어떤 통계학적인 유의미한 값이 있는지. 왜냐면 선생님이 대학교 전공 때 배웠던 건 요거밖에 없었는데 선생님이 EBS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주변 생물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EBS에서 나와서 점차 다른 문제집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 선생님이 좀 더 공부해가지고 알게 되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는 알려주겠지만,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과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혹시 이 둘의 차이점을, 통계학적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조사해서 발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이런 거 나오면 막 다 세야 된단 말이야.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이 뭐야? 토끼풀 뭐야? 밀도 구하려면 다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면 눈 똑바로 뜨고 잘 세줘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 알겠죠? 각각의 구하는 방법과 차이점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의 종류는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육상 군집은 산림, 초원, 사막. 요 사막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황원이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황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막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우리 아마 그 부교재에는 사막 대신에 황원으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두 가지 차이점을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정의도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얘를 영어로 번역했더니 둘 다 데저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죠? 사막이나 황원이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수생 군집은 담수와 해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담수는 민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짜지 않은 민물, 해수는 바닷물이겠죠. 그래서 담수는 강과 호수고, 그 다음에 해수는 이제 바다인데, 호수는 뭐예요? 호수? 이렇게 육지 이렇게 꼭 파여 있는 것을 호라고 하고, 여기에 차 있는 물을 호수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육상 군집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림,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황원인데 선생님이 원래 사막이라 썼다가 황원으로 바꿔놓은 이유 우리 부교재랑 맞추기 위해서인데 얘를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집이나 이런 데 나올 때 사막이라 나오면 그냥 사막이구나, 황원이라 나오면 황원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또 헷갈릴까 봐 영어로 또 적어줬어요. 데저트가 뭐예요? 사막이죠? 그래서 황원도 데저트, 사막도 데저트. 그래서 영어로 하면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 정의가 헷갈릴 때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좀 더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산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림, 목본 나무 목자예요. 알겠죠? 목본 나무와 초본 풀로 구성된 식물 군집으로 오랫동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목본 식물이 우점종입니다. 자, 강수량이 많고 식물이 자라기에 기온이 적당한 지역에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북극과 남극에는 없죠. 이런 지역에 형성이 되고, 산림의 층상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 군집에서는 빛의 세기와 양, 온도 등에 따라서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산림의 층상 구조는 식물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교목층, 그 다음에 아교목층, 그 다음에 관목층, 그 다음에 풀 초본층, 그 다음에 여기 사이가 이제 이끼 등이 자라는 선태층, 그 다음에 여기가 땅 가운데 있는 이제 지중층이에요. 그래서 지하부터 하면 지중층, 선태층, 풀들이 자라는 초본층, 관목층, 그 다음에 교목층 있고 교목과 관목층 사이를 아교목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관목층은 뭐냐면 이 관자가 이 볼 관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눈높이 정도에 있는 나무들을 관목층이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 다 풀이 있으니까 지금 녹색 엽록소들이 있으니까 다 광합성을 하겠죠. 자, 근데 빛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비쳐오는데 그러면 이 큰 나무들 때문에 숲의 내부에는 빛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를 보게 되면 숲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고 숲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숲의 안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생물들이 잘 살 거고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생물들이 잘 살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왔어요. 자, 그래서 교목 정의는 무엇이냐면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로 보통 뿌리에서 하나의 굵은 줄기가 나와서 자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소나무, 참나무 등이 있고, 자, 교목은 이제 교목과 관목의 중간 높이인 거고, 관목은 높이가 2m 이하의 나무로 자, 밑둥이나 땅 속에서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 게 특징인데 여러분들 개나리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알겠나요? 그 다음에 화살나무라고 우리 이제 되게 가을 늦가을쯤에 되게 핫핑크색으로 단풍이 드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여기 화단에 바로 있습니다. 지금 물들고 있는데 걔네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뻗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나리 산철쭉인데 여기 밀려 있으니까 여기 옮겨주세요. 알겠나요? 산철쭉 옮겨주란 얘기예요. 옮겼나요? 이거 지우고 산철쭉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각각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초본층까지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까지 광합성 층이며 새와 곤충이 서식하고 아래로 갈수록 약한 빛을 이용합니다. 네, 선태층,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있고 균류, 선태류, 진해, 거미 등이 서식을 합니다. 선태류는 이끼라고 생각해주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지중층, 낙엽이나 사체가 썩으면서 만들어진 부식질이 많고 세균류, 균류, 지렁이, 두더지 등이 서식하고 이 균은 이제 곰팡이 등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산림의 예시 보도록 할게요. 온도로 나누게 되는데 열대 지방에 있는 거 열대우림, 그 다음에 아열대와 난대 지방에 있는 것을 상록 화렵수림. 요 아자가 붙으면 요 사이를 의미를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낙엽 화렵수림. 낙엽 상록 화렵수림은 항상 녹색인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인 거고 낙엽 화렵수림은 넓은 잎을 가졌지만 낙엽이 지는 애들. 우리 보고 있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침엽수림은 이제 아한대 지방에 사는데 나무의 잎이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합니다. 알겠나요? 얘네들이 추운 지방에 사는데 추운 지방에 침엽수림을 살았을 때 장점이 뭐냐? 우리가 요거 소나무 잎을 이렇게 하나를 잘 보면 단면을 보면 이렇게 각져 있어.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소나무 있으니까. 그러면 눈이 잘 쌓일까 안 쌓일까? 안 쌓이겠죠? 잎이 이렇게 잎이 넓어요. 그럼 눈이 많이 쌓일 거 아니야. 근데 소나무 잎 같은 경우에는 잎의 단면이 약간 각져 있기 때문에 눈이 잘 쌓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했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초원 보도록 할게요. 초번 개체군 중심의 군집이고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형성이 됩니다. 층상 구조는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초본층, 선태층, 지중층으로 나눠지게 되고 나무들이 아예 없는 게 가끔 한두 개는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점하는 종이 초본이란 얘기입니다.
열대 초원, 사바나, 열대 지방이 건조한 지역이 있고 온대 초원, 온대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디지? 말 많이 키우는 몽골은 나무가 많이 없고 다 초원이죠. 그런 데 의미합니다. 자, 황원, 데저트 다른 말로 사막인데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해서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에 형성이 되고 식물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의 식물 군집으로 구성이 되고 자, 일단 온도에 따라서 저희도에선 열대 사막, 그다음에 온대 내륙에선 온대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 대륙의 중앙 부분에는 사막이 존재하는 거 알고 있나요? 중국의 내몽골에 그 몽골이 있고 그 내몽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내몽골 지역엔 가운데가 거의 다 사막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황사 같은 게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막화가 돼서 사막화 작년에 잠깐 배웠었죠? 네. 지구 온난화 뭐 배우고 사막화 배우고 뭐 엘니뇨 라니냐 배우고 막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막화가 뭐예요?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거죠.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치, 주변에 나무를 계속 심어주죠. 그래서 나무가 처음에 잘 자랄 수 있게 물도 계속 주면서 사막을 계속 키우고 있고 사막인데 숲들을 잘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 몇 개 기업이 가가지고 그 내몽골이랑 그다음 몽골 거기 지역에서 계속 사막화를 방지해주고 있어요. 특히 몽골에서 사막화를 방지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원래 초원에 그 몽골 사람들이 초원에서 이제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살았었죠. 근데 이 초원이 사라지고 점차 사막화가 넓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이제 사막을 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심어주는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심을 때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급여를 주면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가 열리면 열매를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게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압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몽골 지역에 여행 가잖아. 그러면 이마트 24도 있고 GS 25도 있고 타멘탐스도 있고 뭐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CU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하면 되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많이 여행 가냐면 여름에 은하수 보러 갈 때 몽골로 많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제 여러분들 보호자께서 여행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별 보는 거 좋아하면 몽골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초원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고 사진도 좀 찍고 인생샷도 남기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 다른 그 선생님 친구들도 선생님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방학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도 방학에 놀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직장 다니면 연가 알아요? 연가? 그 법적으로 한 달이라면 며칠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학기 중에는 못 쓰겠지. 왜냐면 여러분들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내가 연가 쓰고 싶다고 수업도 내팽개칠 수 없겠죠? 그래서 방학 때 해외여행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은 그 연가를 모아가지고 써서 가는데 아무튼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가자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냐 그때 너무 여행 가기 귀찮았거든. 근데 그 친구들 갔다 온 사진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야. 은하수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걔네들 은하수를 보고 온 거야. 그래서 너무 낭만적이다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압니까? 거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다 같이 몽골 여행 간 거 본 적 있어요. 거기서 보면 되게 저 멀리 지평선 본 적 있어요. 지평선? 수평선 말고. 지평선이 뭐야? 땅 끝이 딱 나오는 그 거기잖아. 지평선이 보이고 막 이런 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행 갈 때 몽골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하다 얘기하지? 사막? 네. 좋아요. 자, 온대 사막, 열대 사막이 있고 온대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한대 사막이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 툰드라라는 거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한대 지방과 극지방 부근에 일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생 군집, 하천 호수 강에 형성되는 담수 군집과 바다에 형성되는 해수 군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군집의 생태 분포. 자, 식물 군집이 기온, 강수량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형성된 군집의 분포인데 수평과 수직 분포, 수평과 이제 수직 분포가 있습니다. 자, 수평 분포는 이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해서 위도에 따라 군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 수직 분포는 특정 지역에서 고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에 의해서 다른 군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수평 분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저위도랑 고위도는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적도 지방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낮은 게 저위도, 고위도가 9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이 강수량에 따라서 강수량이 많으면 열대우림, 적으면 초원, 열대사막. 그 다음에 중위도 정도에서는 낙엽수림, 온대초원, 온대사막. 좀 더 높은 데서는 침엽수림, 극지방에서는 툰드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가로는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제 열대우림에서 낙엽수림에서 침엽수림으로 변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직 분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라산 혹시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아니요. 나중에 또 우리나라 여행 가게 되면 한라산을 한번 등반해 보세요. 근데 요새 한라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 매달 초에 그 예약을 해야 됩니다. 등반 예약을. 하루에 두 군데 코스가 있어요. 관음사 코스랑 그 다음에 성판화 코스가 있는데 관음사는 800명 하루에 제한이고 그 다음에 관음사는 200명 제한인데 주말에는 풀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작년에 한라산 올라갔었는데 친구랑 같이 우리 11월 달에 한라산에 올라갈까 하고 11월 초에 들어갔더니 이미 800-799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새로 고침하면서 2명 자리가 날 때까지 해가지고 선생님 그런 거 집착하는 거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집착해가지고 한 3일 만에 성공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한라산 올라가는 거 좀 빡세긴 하는데 예약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한라산 되게 좋아하는데 한라산은 여러분들 2월달 말쯤에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가 근처와 따뜻한 곳에는 이제 유채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중턱에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고도 1100m가 있는 곳이 있어요. 1100고지. 거기에 람사르 습지도 있어요. 거기에 딱 올라가면 거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2월달 말쯤에 가게 되면 봄부터 겨울까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아무튼 자, 보게 되면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고 얘가 한라산이라고 했을 때 상록 화렵수림이 따뜻한 데 있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낙엽 화렵수림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좀 섞여 이제 침엽수랑 낙엽 화렵수림이 섞여 있는 호남림이 있고 호남림을 거치게 되면 침엽수림이 있고 침엽수림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관목대라고 해가지고 이 나무들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크게 못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관목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 가장 위쪽이 어디야? 백록담이 있는 거예요. 한라산 정상이 백록담인 거 알고 있습니까? 한라산 가장 정상에 백록담이 있는 건 알아요? 백록이 뭐야? 하얀색 노루가 있는 이제 약간 물이 차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한라산의 뜻이 뭐 한라. 은하수랑 가장 가까운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건 압니까? 백두산 제외하고 몇 미터예요 대략? 1900m 살짝 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등산하게 되면 요 정도부터 등산해가지고 쭉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보게 되면 남쪽이 살짝 기온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기온이 높으니까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수직 분포라고 하고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렵수림에서 침엽수림으로 변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상식을 늘려줄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냐면 빙하기에 남아있던 식물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백록담 근처에만 살고 있는데 나무긴 한데 너무 작아. 그래서 풀같이 보여.
이제 돌매화 나무랑 시롬이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얘들 나무인데 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안 보이는데 나무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근데 이상 기온이 일어나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죠. 높은 데 사는 데 이유는 본인들이 추운 환경에 딱 적응을 한 거지. 근데 기온이 점차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이제 백두산과 한라산밖에 없는데 한라산에 있는 게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